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최광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MBC 김모 기자에게 한 장관의 청문회 자료를 건네준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는데 과거 했던 SNS 발언 그리고 기고문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기구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한 3주 만에 실제로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임명을 한 사람이 바로 사회운동가 출신인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인데요. 이분이 과거 했던 말이 논란이 되면서 혁신위원장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놓고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자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네, 일단 혁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바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최영표 편집장님, 어떤 분인가요? 서울대 금속공학부를 졸업했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0여 년 동안 진보 시민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아마 주변 이 언저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과거에 민주당 출입 기자를 좀 했습니다만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대 상임위원장도 지냈고 민주사업가 회의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네네. 거기 또 의장, 한반도재단 운영위원장, 시민단체 명예회장 이런 것들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또 눈에 띄는 거는 2014년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죠. 네. 새정치연합에서 활동을 잠시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재명 구하기 이런 거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네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친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민주당이 띄우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 여기에 휘말려 있고 예.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 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이런 걸로 당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니까 네. 이걸 국민들한테 좀 뭔가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우선 정체성의 의문이 있고 예. 그다음에 과거 발언 오늘 일부 나왔습니다만 아마 내일부터 또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당을 혁신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네. 대해서 의문부호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그런데 친명이라는 데 대해서 나는 김근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파, 서민파, 친명계는 아니다. 친명계 분류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과거 했던 말이나 글들이 소환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말을 했는지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국 시민들의 그 공식 서한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NGO 반전 평화단체들과 싱크탱크한테 수십 통의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에 한국은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미국 동북아 전략의 하수인이 될 뿐이다. 네. 자, 사드 배치 배후가 또 일본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뭐 사드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았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외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론을 한 부분입니다. SNS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 법치가 아니라 법도둑질을 하는 범죄 집단이다. 작년 12월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을 그냥 성만 붙여가지고 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폭 집단 윤가 무리를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지난 2월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 한번 보시면요. 미국과 관련된, 한미동맹과 관련된 건데 다 윤가 정권, 좀비 윤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인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목류병 이야기했고요. 윤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폐악질, 문해아의 행가.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좀 격한 단어들을 많이 썼네요. 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것도 좀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천안함 사건이라고 그래 자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폭 천안함 사건. 이게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안함 사건을 자폭 천안함, 폭침을 자폭 천안함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젤렌스키 정권이 친러 지역의 수천 발을 포격하면서 러시아가 이걸 중지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응징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난 4월에 인터뷰를 한 또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미국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대선에는 미국이 개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들이 분명 깊숙이 개입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좀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욱 의원님?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극단적인 진영론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진영론의 아주 극한 왼쪽의 어떤 인식 구조를 그대로 노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게 무슨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닌 자당의 혁신위원장을 뽑은 거라고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래경 씨를 통해서 이재명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런 극한 용어를 쓰면서 본인이 굳이 이재명계가 아니라 김근태계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김근태 전 의원은 온건한 진보 정치인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래경 씨를 임명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그럼 계속 이래경 혁신위원회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곧 며칠 내로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래경 위원장은 당장 7일부터 자기 업무를 아주 과감하게 지금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래경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판에서
극악하고 극한 용어가 난무하는 어떤 통합이라든지 정말 말은 혁신이면서 네네. 이게 그럼 증오의 정치로 계속 가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예.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자, 뭐 아까 좀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이 그냥 윤가예요. 윤가 아니면 좀비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대통령 퇴진에 대한 부분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올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혁신을 원하는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는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생각이 그대로 노정된다면 어떤 방향이 될까? 이게 참 궁금해요. 김종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SNS 글을 보기 이전에는 예.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유가 네. 뭐냐면 아, 그런가요? 386 출신도 아니고 예. 친명도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민청학년과 70년대 학번 중심의 운동권들의 모임들을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군태 계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분을 통해서 소위 당의 개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좀 불리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본인이 얘기했던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뭐 몰고 왔다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했다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 건데 저도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북한의 소행 이미 합의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네. 또 코로나 같은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3년 동안 큰 상처를 받은 문제인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발언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저분이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객관성의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당의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내부에서 저런 내용들이 검증이 안 됐을까라는 측면들 또 특히 내일이 6월 6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충일인데 적어도 천안함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저런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그건 당 내부에서 정무적 판단에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좀 총의를 모아서 이 정도의 발언을 한 분이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제대로 끌어올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원장이요, 오늘 연합뉴스와도 통화를 했고 한겨레와도 인터뷰를 했어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도 있다. 원인 불명이라는 게 제 입장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가설의 예로 이야기한 거다. 원인 불명이라는 게 내 입장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요. 올 초에도 보면 2월 달에 쓴 글에도 보면 자폭된 천안함이라고 그랬어요. 자폭된. 그 글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자폭된 천안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 자폭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금 썼단 말이죠. 지난 2월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입장이 뭔가 좀 궁금해요. 배수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둘러대기의 일환이 아닐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페이스북 글이라든지 본인이 그동안에 쓴 글을 쭉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렇게 이 천안함과 관련돼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5.18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속에 민주당 속에서 이 천안함과 관련돼서 유독 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느슨하게 봐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상황에서 그걸 처벌하겠다고 내세우는 이 민주당 내에서 이 천안함과 관련된 뭐 자폭이라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두고 혁신위원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은 결국 역사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편가르기, 극자, 아주 편향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건 뭐 역사 의식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네. 이를 두고 그 장해찬 최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참 이재명 대표와 잘 어울리는 환장의 커플이다. 민주당스럽고 이재명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제도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이 혁신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그 윤가라는 것은 대선 불복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얼마 전에 나온 임세은 씨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기 대선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이 대통령 같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재명 대표도 옆에서 그 임세은 씨를 3번이나 외치고 있었고, 또 지금 동작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본인의 지역구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피가 끓는다 이런 발언하는데, 이 기조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의 기조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옆에서 그 이재명 대표도 동의했다는 부분에 아마 이 혁신위원장도 윤가라고 하는 그 대선 불복의 일환으로 쭉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도의 틀 속에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더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또다시 그 해무 그 음모론을 들고 나온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보면 이게 과연 혁신인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혁신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제 혁신이라는 것을 따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코로나가 진원지가 미국일 수도 있다, 미국이다,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이 진원지라고 이야기한 부분. 근데 지금 한겨레에 또 이야기한 걸 보면 SNS에 진원지가 미국일 수도 있다 한 부분은 외국 기사를 소개한 수준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다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외국 기사 소개한 수준이 아니고 기고까지 했어요. 언론 기고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미 바이오 연구소가 진원지로 의심된다. 미군이 일본 736 부대 데이터를 받았고 콜레라, 장티푸, 흑사병, 유행성 출혈형 퍼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그 당시에 거기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 연구소에, 미국 아까 말했던 바이오 연구소에 근무했던 인원 몇 명이 우한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 시장에 방문한 게 확인됐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걸 퍼뜨렸을 것이라는 걸 기고까지 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외국 기사 그냥 소개한 정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보실 때는 뭐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와 또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특히 혁신위원장으로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와서 당의 위기를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또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3주 가까이 혁신위원장이 지금 인선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나온 인물이 이래경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은 총선은 1년도 안 남은 시점이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오실 분은 개혁적인 성향도 있어야겠지만 중도적인 성향을 보다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래야만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중도층으로 민주당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지금 혁신위원장을 뽑자마자 오늘 오전에 이 발표가 나오고 오늘 오후 내내 이 논쟁이 있게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내일이 또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또 천안함에 관한 허위사실,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현충일을 앞두고 지금 또 천안함 함장이나 저 천안함 유족분들도 지금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당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예.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되었던 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천안함 관련 발언, 내일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곧바로 뭐라 그랬냐면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팀과의 통화에서 이래경 위원장과 관련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이지 않습니까? 저는 더 놀란 거는 당대표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고 그 당의 대변인은 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일관하는 게 더 분노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조속한 시일에 해촉하시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사과를 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음모론자들을 이렇게 두둔하고 동조한다고밖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이성우 천안함 유족 회장은요, 즉각 해촉하지 않으면 민주당사에 항의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최원일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면 사과를 요구했고 반복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최 편집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참. 아니 우선 네. 이래경 위원장이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걸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예. 생각. 그러면 민주당은 무슨 중요한, 더군다나 이 혁신위원장은 대표급 아닙니까? 네. 대표급을 인선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나? 검증도 안 했나? 뭐 정부 여당 수준의 검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뭐 주변에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인물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뭐 세평 또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래경 위원장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래경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 페이스북에서 뭐 저걸 다 알진 못하더라도 어떠한 발언을 했었다는 아주 몇 가지의 사실들은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강행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의문부호가 하나 달릴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해서 저런 발언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일이 현충일인데 오늘 발표를 했을까? 글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월요일에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건 내일 현충일을 앞두고 뭐 어쩌자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뭐 막 저희도 이렇게 약간 머리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워낙 이례적인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내일 아침부터 해서 이 당분간 며칠간 이른바 이래경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이 혁신위가 출범하고 뭐 순풍에 돛단 듯 나갈 수 있을지는 뭐 물론 의문이고 네. 중간에 좌초할 가능성 저는 뭐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그다지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천안함 자폭 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 표현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페이스북이나 과거 쓰신 글들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내용은 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천안함 조작이라고 있었던데요. 내용을 전체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러 대리전이고 러시아가 억울한 문제가 있다는 걸 수백 개를 올리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자유인으로서 뭐 자유롭게 본인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수준을 주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 미국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을 비판했다기보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 부분을 검증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을 좀 들은 바도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인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임명 발표 모습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이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같이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페이스북을 조금만 훑어봐도 쭉 내려가면은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글쎄,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뭐 공식적 발표고 뭐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혹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네. 자, 몰랐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SNS 가보니까 그냥
쭉 나와요. 쭉 쓰신 글들이 나오고 어떤 분인지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당의 새로운 면모,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것들을 다 정말 과감하게 깨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 모르고 이렇게 임명을 한 건가? 좀 궁금해집니다. 정옥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저 혁신위원장을 저렇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리더십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의사결정 구조가 자유롭게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름아름이 우리끼리 아는 사람 또 심지어 지금 이 새 위원장의 경우에 이재명을 뭐 지키기 위한 무슨 운동본부 언필칭 그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친명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친명계들이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저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패널 중에 두 분도 이 위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그런 다이나믹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할 때만 하더라도 사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고구마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그 결정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혁신위원장을 뽑을 때 3주 걸렸다 그러는데요. 예. 지금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도 자기가 해촉 의사가 있다라는 언질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은 돈봉투라든지 또는 그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수석 대변인이 자유의사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구소련에 대해서 내지는 나치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언론으로부터 그 자유가 얼마나 위험한 자유인지를 상당히 공격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함과 관련해가지고 또는 지금 그 국제정치와 관련해가지고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공당의 대변인이 자유의사의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거 좀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닌가. 시민의 일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자유로운 의사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은 예. 그 당내에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주로 활동한 게 중소기업 대표로서의 삶.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인맥이 그렇게도 얇은 것인가?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나? 그리고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 혁신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저 정도면 민주당을 정말 바꿀 수 있어 이런 지명도를 가진 사람을 뽑는 건데요. 예. 이것저것이 하나도 지금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가 매우 안일하고 느릴 뿐만 예, 아니라 예. 저런 정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과연 제1당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의당에서도 당연히 내정 임명 처리해야 된다. 내정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검증도 안 하고 뭘 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이내경 위원장은 못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게 민주당 위기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다. 자신의 포부는 밝혔습니다. 과거 이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근혜 10년을 만든 정치구조의 공동정범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닌가요? 이 다수당들이 이명박근혜 10년을 만들어낸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들이죠. 오만함을 버리셔. 국민 앞에 속전만으로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당 쇄신과 관련한 사실상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위원장 자체가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면 단칼에 배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종욱 교수 가능할까요? 유지가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혁신위원장이요. 당대표를 단칼에 뵐 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땐 본인의 지위 역할에 대해서도 좀 잘못 좀 파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것은 소위 누가 오든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갈등과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당내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 또 그다음에 민생보다는 공천에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래경 소위 뭐 혁신위원장 지명자의 어떤 페이스북 글과 뭐 무관하게 전 이런 발언은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돼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생각을 저렇게 예를 들면 검증하지 않고 발언하는 부분에 그런 분들이 공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천안함 북침 문제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두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떤 글을 쓰는 분을 소위 제1야당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당의 혁신과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일명 이해하는 측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운동권 출신들을 통해서 소위 386이나 기존 기득권 운동권들과 다른 방식의 규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오늘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이 안 된 상황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를 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명을 어떤 본인이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오랜 시간이 가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래경 위원장의 여러 가지 SNS 글, 말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요즘 의원들 좀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집회를 했었죠. 그랬는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말 안 듣는 모습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모습 어떤 인간입니까? 이런 정치인 이런 모습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독도까지 내주려고 하더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네. 자, 뭐 현역 의원도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SNS에 윤가, 좀비 뭐 이렇게 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 배승희 변호사 보실 땐 이래경 이사장도 그렇고 이 뭐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걸?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특히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지난번에 임세훈 씨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기조는 결국 대선 불복이라는 것에 그 판이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헌법에 반하는 행위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나왔으니까 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작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 서영교 의원 본인도 그 도덕성 측면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본인이 그 총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김종인 대표 시절에 한번 공천도 실패를 했었고 그 당시에 당무감사도 받았었고 그때 나온 이야기가 남편이 변호사인데 본인이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검사들과 회식 자리에 남편을 부르거나 아니면 본인 동생을 5급 비서관에 임명을 시키거나 아니면 딸을 자신의 그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인턴을 시키고
굉장히 그 본인의 그 친오빠도 회계 책임자로 시키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이런 분이 나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은 그 뭐 후쿠시마 이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 정치적으로 자꾸 그 민주당에 퍼져 있는 대선 불복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공천권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요 좀 말이 거칠어지고 그 말의 품격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런 집회장에 나가게 되면 평소에 쓰던 말들보다는 좀 더 과격한 언사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집회에서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공격성이 커지거나 또 때로는 막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떤 말이든 간에요.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보시고 선거 때 좋은 분들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맨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을 또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철저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이 많습니다. 현역 의원 29명입니다. 그러니까 29곳의 의원 사무실 출입 기록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고요. 그걸 압수수색을 지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고 29명 가운데는 이제 일부가 검증을 하다 보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선상에 오른 사람이 29명이고 그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친명계로 꼽힌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 이렇게 포함이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 당연히 또 포함이 됐는데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압수를 해서 지금 추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지난번에 그 좀 요청을 했는데 사무총장이 거절했었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현역 의원 29명, 그러니까 29곳에 대한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29개 의원실, 29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출입 기록을 사무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걸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건도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내용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광욱 의원이 연루된 정황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강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최광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최영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는데 보시죠.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치는 거는 이제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에 MBN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 확인을 했는데 무슨 MBC 임 기자하고 한동훈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제 이름이 기재됐는데 뭐 입장을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보낸 게 있었는데 그 뒤에 그 기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니까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서 그냥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웃고 말았던 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접한 일이거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됐죠? 자, 최광욱 의원 뭐 대가를 치를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최 의원까지 이어졌느냐. 이 사건의 전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일단 후보자 시절에 자신의 인사 관련 자료,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 가족들까지 다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옛날에 부동산 거래했던 거, 이걸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보냅니다. 그럼 이 의원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최강욱 의원일 겁니다. 법사위원이요. 근데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정황을 보는 거는 최강욱 의원이 MBC 임모기자에게 이걸 건넸고, 근데 MBC 임모기자가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 자료를 건네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거고요, 임모 기자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 이제 열린공감TV 소속이었던 서모 씨가 김민석이라는 서울 강서구 의원, 지금 무소속인데요, 강서구 의원에게 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댓글을 가지고 이 김 의원이 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 우리 한 장관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의정활동에 좀 활용을 하시라 그러면서 USB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들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또 이분을 고소를 했어요. 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걸로 고소를 했는데, 이걸 거슬러 가보니까 최강욱 의원에게서 이게 출발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최 의원은 억울하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게 검찰이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은요, 이거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예, 경찰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강욱 의원을 특정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최강욱 의원이 본인은 뭐 황당하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해야 할 필요성, 긴급성 뭐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영장을 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최강욱 의원 반발 이거와 별개로 자, 그러면 최강욱 의원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는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뭐 검찰에서 분석하다 보면 입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최 의원은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요,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득을 위해서 협작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최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고 또 한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게 있는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그 임자라는 분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연락을 하고 같이 모의를 하고 뭔가를 의도했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발 좀 찾아내서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협잡이나 의도나 모의의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서로 간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뭐 임 기자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최강욱 의원은 이야기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왜 내 탓을 하냐, 경찰이 수사하는 거고 본인이 고소고발한 것도 아니고 강서구에 시의원이 구의원이 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 의원님 보실 때는 이게 임모 기자가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그 기사를 썼던 사람이라서 표적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MBC에서는 좀 하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네. 일단 이 인사청문회 관련한 지금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누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그러한 어떤 검증을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정작 청문회에서는 그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책 역량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자신의 검증을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막 무방비로 그 노출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그런 개인 정보는 막 여기저기로 막 옮겨다니면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게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만약에 관행이었다면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정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 의원이 말했듯이 본인이 억울하다면 곧 이제 그것이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연루가 된 것인지 확인이 되겠죠. 확인이 된 다음에 자신이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거에 대한 의법 조처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뭔가라도 어떤 연루가 돼 있다면 지금 MBC의 임모 기자, 그다음에 유튜버 신모 씨, 그다음에 뭐 지금 더 탐사 출신의 누구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무소속의 어쨌든 그 지방 의원이 이것을 지금 고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진실이 확인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음모론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과 장관이 지금 뭔가 그 모의를 해서 자신을 지금 프레임 얽어매려고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음모론이고요. 또 MBC의 임모 기자가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취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복성 어떤 그 수사가 가해지는 것이다.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로 진실이 무엇인지 왜 개인 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됐는지는 진실이 확인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장관이요,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관여한 게 없는지 먼저 점검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무슨 관심법의 대가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널A에 관해서는 공직자가 특정 기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작했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언론 기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합법적인 공간의 자료를 취재해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는 그 성격과 질이 확연히 틀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그 자료를 MBC 기자에 건넨 분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면 나오겠는데요. 그런 선언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과 최강욱 의원이 또 한 말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 자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 없는 탄압일 뿐입니다. 소통용으로 불릴 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 자료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얘기하는 말이 그런 식의 해석이나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을. 예. 자,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냐 말을 하는데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보가 그러면 취재나 기사화하는 목적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로 흘러간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아무렇게나 봐도 된다? 김종욱 교수님, 그런 뜻인가요, 이게요? 아니,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겠죠. 예.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관여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관여했다는 본인이 심증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정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얘기한 게 압수수색 왜 했냐?
정황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 정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에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지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정황을 우리가 앞으로 추정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MBC에 있는 모 기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날리면 문제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보도를 한 사람이 사실인 거고 네.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아주 앙숙 관계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 거고 이런 정황이 있으니 이런 의심을 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까? 검찰이 정황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압수수색을 당해서 압수수색 당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당해서 언론에 나오게 되면 압수수색 당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어권 행사하는 게 맞아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정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과정을 보자고요. 맨 처음에 누가 있습니까? 강서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국민의힘 출신이 그 내용을 받아서 고소고발했고 그 내용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용인해줘서 법원에서 발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압수수색했는데 MBC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적으로 예를 들면 기자의 집까지 가가지고 압수수색했는데 옷장에 있는 속옷까지 막 예를 들면 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이 정도의 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던 건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는 네. 매우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다른 게 아니냐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이나 민주당이나 MBC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공적인 영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그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병원 입원 특혜 의혹이 나와서 병원 기록을 내라고 하니까 내지를 않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그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 자료 제출을 안 내면은 그 사람이 이익을 보고 지금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람은 그 자료가 막 공개돼서 여기저기 뿌려도 다녀도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도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뭐 조민 씨라든지 그 조국 아들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곳에 찾아가서 항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민주당 그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뭐 피고인이니까 피고인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검찰을 향해 가지고 검찰이 나를 갖고 장난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난친다고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인턴 증명서 써줘서 업무 방해죄로 기소가 됐을 때도 그 당시에 검찰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검찰권 남용은 없었고 그리고 최강욱 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기소해서 결국 2심까지 그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잘 받아서 방어를 해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슨 수사만 나오면 검찰이 나를 가지고 장난친다. 최강욱 의원한테 장난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철험의 소속이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검수완박이에요. 검찰한테 수사권 다 뺏은 게 검수완박입니다. 그거 만든 거 잊으셨나요? 경찰한테 수사 다 줘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형사소송을 하면은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불기소가 되면 검찰은 사건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야 그제서야 검찰이 수사 기록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기소해서 넘겼습니까? 경찰이 검찰한테 아무런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본인이 만든 그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심지어 변호사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험까지 봐가지고 사법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호도하면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최강욱 의원이 자꾸 무슨 검찰이다, 뭐 한동훈 장관이 이런다 이 자체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한 장관은 앞서 15년 전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을 찾아가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작년 청문회 당시에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터넷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저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뭐 다른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거 아주 역추적하면 다 나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청문회에서 유출된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하던데, 자, 이 15년 전 부동산 거래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청문회 때 나왔던 이제 자료들이 유출됐다 이제 이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최강욱 의원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발언들을 보면 그 이제 출처로 의심되고 있는 뭐 MBC 임 기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리고 또 이제 모의했거나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밝혀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대해 저런 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한동훈 장관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게 매뉴얼이나 어떤 수사 방향을 좀 암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분명히 뭐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또 그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장관이 미리 알았다는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장관이 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 최강욱 의원 너무나 잘 아시죠? 이번 MBC 사건 이전에도 채널A 사건으로도 충돌했고 청문회 때도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관련해서 두 사람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상 발언하는데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대기요?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헌재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 못하게 하냐고?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떴건만 말만 있으면 입만 열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된 버릇입니다. 자, 이 모습도 있었고요. 지난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엄마 찬스 이야기를 하다가 좀 최강욱 의원이 삐끗한 게 있었죠.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땡땡인데.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네, 뭐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김남국 의원의 이모 교수, 이모, 그리고 한국 3M을 한땡땡 딸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강욱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과의 뭐 악연이랄까요?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한 혐의로 두 번이나 고소를 당했고, 그다음에 채널A 사건 보도 직전에는 전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함께 작전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올렸다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뭐 벌금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황희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는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면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최강욱 의원은 뭐 청와대 있을 때부터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야당 이쪽에 뭔가 기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그 본인이
뭔가 하여튼 뭐 저기서 얘기하는 작전이라는 걸 계속 펴고 싶은 예. 그런 의지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분석해서 본인이 변호사니까 사실 그거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도 워낙 그 어떤 공격 의지가 강하다 보면 저런 예. 그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뭐 실수가 나와도 별로 그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 이제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예. 아마 정치를 계속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다. 저렇게 감수성이 없으면 정치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정 활동의 마무리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 장관과의 악연은 좀 떨쳤으면 어떻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받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범이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이 조만간 조민 씨를 기소할지 안 할지 이걸 최종 결정할 거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조민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인까지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네, 검찰은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아내 두 사람에 대해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조민 씨 관련 혐의는요. 2013년 6월하고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 위조 표창장 이걸 제출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걸 받고 있는데 기소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안 했어요. 조사도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변호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이 전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는 그 법에도 뭐 인정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뭐 구속이 되거나 책임을 지고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아내는 불구속으로 기소해달라 이런 경우가 꽤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도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부가 실제로 구속이 된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검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자주 아버지와 아들, 뭐 아버지와 딸 이렇게 해서 자녀와는 상당히 많이 같이 구속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조민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민 씨가 상당히 지금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뭐 가족 누가 책임을 지고 이제 본인이 뭐 유죄를 받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예. 조민 씨도 성인이기 때문에 개별 책임으로서 본인에 대한 이 사문서 위조 행사죄라든지 업무 방해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 직전에도 아마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비교 대상이 자꾸 이 숙명여고 쌍둥이 여고생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이 숙명 여고생이지만 기소된 이유가 각자가 그 범죄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별 책임으로 돌아가서 기소된 것을 좀 고려해 본다면 조민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장에 보면 조민 씨는 공범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윤주 변호사, 그러면 네. 보통의 공범 관계는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일 때는 당연히 그 공모환자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진행해서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배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가족들이 전체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뭐 부모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빼주는 경우도 있고 뭐 부부간일 때도 뭐 부부 중에 남편만 들어가고 뭐 배우자의 경우에는 뭐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범이라는 것은 이 입시 사정 그리고 입시 비리에 대해서 알면서도 다 방조를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경심 전 교수와의 공범 행위는 한 8월 정도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사실 수사나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는 수사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모두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판단을 할지는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조민 씨는 요즘 뭐 SNS 활동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뭐 야권 쪽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우리가 자식을 군대 보내도 자식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예. 자,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율사가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나는 지금 그 공소시효가 8월, 그 다음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숙 전 노무현 정부 당시 홍보수석이었죠. 얘기했듯이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인데 국민정서법에 상당히 지금 위배되고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주목을 받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감옥에 지금 본인의 입시 문제로 지금 영어에 몸이 되어 있는데 맛집도 다니고 또 뭐 국내 여행도 다닌다 그러는데 아마 입장을 바꿔서 내 딸이 그런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그 엄마 중에 가슴을 칠 엄마들도 꽤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국민 정서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사 프로에서 조국 전 장관도 아닌 그 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엄마가 정경심 교수가 그런 모습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내신 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이것과 형평성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말 한번 들어보시죠. 2018년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의 경우에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는데도 기소되었고 기소된 당일 퇴학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당초 조민도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범으로 같이 기소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소는커녕 서울대에서 입학 취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유라나 숙명여고 쌍둥이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 입장과 또 조민 씨의 그 입장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나이로 따져봐도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습니다. 기소될 때. 근데 조민 씨는 당시 이제 지원했을 때 벌써 20대 성인이었고요. 근데 고등학생 다 기소하면서 이 성인은 놔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조민 씨가 굉장히 어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자, 김정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소를 안 한 거는 국민이 안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안 한 거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안 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조민 씨의 사건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의전원 같은 경우도 입학 취소가 된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쌍둥이랑 비교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과거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조기숙 의원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내셔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데 딸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말씀하신 역으로도 가능한 거죠. 어머님은 감옥에 있지만 30대 젊은 여성이 아직까지 기소도 안 됐는데 본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어머님이 양해하신다고 얘기하면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러냐고 문제제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좀 그래도 좀 자중하면서 적어도 상식적 범주에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도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판단을 곧 하겠죠. 김남국 의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2일 국제법제사법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교육 이동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명백하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입니다. 김진표 의장께서는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보임한 이유가 김남국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소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을 테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당장 법사위는 좀 부적절해 보이죠. 근데 하필이면 교육이다. 이게 교육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에는 사실 비교섭 단체 의원이 한 사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으니까 어차피 다른 이제 의원회로 가야 되고 근데 지금 의원회 그 배치의 권한을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저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위원회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으니까 막 그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어떤 위원회로 가든지 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김남국 의원의 그 이런 그 부적절한 그 어떤 국회 활동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격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냥 뭐 정치 공세다. 왜냐하면 교육위원을 보고서 뭐 무슨 학생들이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근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한 건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돼버립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해 충돌은 없는데 성찰한다 그럽니다. 그걸 한번 다 공개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권에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상임위가 뭐 산자위나 뭐 보건복지위나 어떤 부분이었어도 당연히 비판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김남국 의원이 아직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회의원 의정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본인이 어떤 이 코인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부터 일단 내놓고 그 다음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로 김남국 방지법이란 걸 통과를 시켰어요. 김남국 방지법이 뭡니까? 결국에는 김남국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여야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김남국의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거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돌아왔는데 이 김남국 의원을 다른 데에다 그 상임위에 가가지고 의정활동을 용인한다? 이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청년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대요. 나도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에서 한 번 벌 수 있겠다.
결국에는 그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이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코인을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예. 김남국 의원의 어떤 상임위 이 정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때 코인이 뭐 급등하면서 떼돈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망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